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수행평가 신문 제작 용지는 다 인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2월 7일 날 등교하게 되는 날 여러분들 실장을 통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과 수탈 여기 파트에서요. 민족 말살 통치와 전쟁 동원 체제,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930년대 이후부터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일제 통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 왜 민족 말살 통치냐? 한민족이란 민족을 없애버려서 일본인이 되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전까지 일본은요, 일본인은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한국인이고 일본인의 2등 국민인 게 한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는 너희도 일본인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의도는요, 한국 신민화를 강조하고 너희도 일본이니까 일본에 저항하지 마. 그래서 민족의 저항을 억제하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침략 전쟁이 하면서 한국인들,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일본인 제외하고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이런 겁니다. 내선일체는 내지 일본, 그 다음에 조선은 하나 이거고, 일선동조론, 일본인과 조선인은 한 뿌리에서 같이 갈라져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참배. 일본인이 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신사라는 건, 일본은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하고 종교적 관점이 약간 다른 게, 죽으면요, 좀 대단하신 분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어요. 신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시는 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특히 강조했던 게 이제 일본의 건국신이라던가 혹은 일본 천황도 죽으면 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 존경심을 가지고 참배할 것을 강요했던 거죠. 그리고 궁성요배는 뭐냐면은,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일본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해서 절을 하게끔 하는, 이게 궁성요배고, 한국신민의 서사인데, 한국신민의 서사 내용 보면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린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남송하게 했다는 거죠. 암송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라고는 안 하고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 그거를 이제 한국 신민의 학교다 해서 국민학교로 변경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의 학교를 국민학교로 이름을 변경.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소학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1941년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249페이지입니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켰고요. 조선어 과목 폐지했어요. 조선어 과목이 원래도 위상은 낮았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제2 외국어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기업에 취업을 하든 관공서에 취업을 하든 상급학교 진학시험을 보든 일본어가 우선이지 조선어는 별 개예요. 그러니까 제2 외국어급의 대접도 못 받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저항하고 이런 3.1운동의 결과로서 조선어 과목이란 걸 설정하고 조선어도 배워 하고 해놨던 건데, 이걸 폐지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 폐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조선어 과목을 선택하는 거를 이제 의무 선택이었는데 학교에게 선택을 맡겼죠. 학교에게 선택을 맡겼는데, 학교에게 선택을 맡기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교가 중앙에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어 과목을 선택을 못해요, 이 시기에는. 그리고 언론 학술단체에서 참 수업도 일본어로만 진행하게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선말 쓰면 혼나요. 그리고 언론 학술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글로 신문을 내는 거 허용했던 게 19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창간이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정말 열심히 일본을 찬양하고 그랬어도 결국은 폐간시켜버립니다. 한글로 신문을 내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어 학회 같은 것은 왜 한국어 연구해? 왜 조선어 연구해? 하면서 얘네들을 아주 치도곤을 쳐가지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 조선어 학회 참여했던 상당수의 학자들이 해방 전에 죽어요. 그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 났고, 그다음 일본식으로 아예 이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명확한 구별이, 이름이 달라요. 한국인은 이름이 세 자잖아요. 성이 한 자고 이름이 두 자예요. 근데 일본인은요 복성입니다. 성이 두 자예요. 이 한자 두 자이거나 세 자인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한자인 성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름에서도 한국인 이름하고 일본인 이름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구분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조선인들 성씨 일본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원래 우리가 한국식의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식의 성을 버리고서 새로이 일본식으로 바꿔야 하니까 없던 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창씨야. 그리고 이름도 한국스러운 이름은 안 돼. 일본스럽게 바꿔야 돼. 개명이죠. 그래서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는데, 요거 안 할 수 있냐? 안 하면 좋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창씨 개명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었어. 왜? 고치지 않으면은 학교 못 가. 아들, 딸 학교 못 갑니다. 그리고 일본인 교사가 얘가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일본식으로 성명 안 고쳐? 막 때를 패는 거야. 그리고 총독부 관계기관에 일체 채용하지 못한다. 안 가면 되죠. 근데 당시 지식인들이 공부 좀 먹물 좀 먹었다고 하는 한국 조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데는 총독부 관련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이름이 조선인식이야. 그러면 안 받아주는 거야. 요즘 말로 등분 하나 안 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거 골치 아픈 게, 이때 전시에 들어가면서 식량을 공출하고 하다 보니까 배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물자 배급이나 식량 배급에서 제외해 버리는 거죠. 봐요,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안 고치고는 못 배기게끔 만들었답니다. 자, 249페이지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민지 공업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한 거는 농업에서 광공업 분야로 이제 점점 변화했다 이건데, 이게 가장 큰 계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대공황이었습니다. 이 대공황이 하다 보니까, 대공황이란 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터진 거예요. 경제 불황이 터졌는데, 이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타나서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했는데, 미국 세계 경제의 기관차이자 핵심인 미국 경제가 힘드니까 유럽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야. 근데 문제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 경제를 짜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물건은 이제 맞고, 여기 내부에서의 거래로 이제 버팅기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하기가 힘든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예를 들면 다른 나라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팔아먹는 게 일본의 보통인데 이 원료 수입조차 녹록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일본의 그러면은 주요 경제 산업이 뭐였냐면 이 당시에 이제 섬유공업이었거든. 그러니까 섬유공업을 하는데 뭐냐? 아씨 원료 구하기가 힘드네. 야 한반도에서 원료를 어떻게 하면 구해보자. 그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어떻게? 남쪽은 야씨 남쪽은 목화 길러, 면화 길러, 북쪽은 양 길러 해서 이걸 막 강요하고 막 할당을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뭐 한다? 이 원료를 한번 확보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본이 산업화하는 단계에서 쌀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쌀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불만이나 사회주의가 덮칠까봐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지면서 일본 농민들도 살기가 어려운데 조선의 쌀이 계속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쌀이 일본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 찼죠. 또 이것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이제 산미 증식 계획 하지 마 하고 중단을 했던 겁니다. 뭐 더 이상 한마디로 해서 더 이상 증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 한반도의 경제 정책이란 게 사실 일본에 부속된 채로 이제 식민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일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점 자본이 한국 진출이 확대됐다. 이런데 일본이 이제 만주 지역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이 일본의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뭐를 한다, 수출을 하고 이제 진출하기에는 일본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다. 육지로 이어져 있는 한국 진출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만주에서 만주사변부터 시작해서 저기 중일 전쟁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생산해서 한반도로 거쳐 만주로 가는 거서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한반도 북부에서 생산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한반도에는 하지 않던 중화학공업이든가 광업 부분이 투자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군수산업과 군수물자와 연관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고 명목상으로는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신기하죠? 왜냐면 공장도 생기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는 과정에서 남한보다 북한이 공업 생산력이 월등했습니다. 9대1 수준이었어요. 9대1, 8대1 이 정도 수준이었고 북한은 아무래도 그 공장이 많고 하니까 전력 생산이 충분했어요. 그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수풍댐이라는 수력발전소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8년 정부 수립 전까지는 북한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았어. 근데 48년에 이제 북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뭐 재앙송전하고 막 그랬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부지방이 이때는 굉장히 공업적으로 성장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래도 북부지방이 중국에 더 가깝기도 하고 또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료라 이런 것도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북부지방은 공업, 남부지방은 농업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과는 식민지 공업화였다는 거고 근데 뭐 사실 경제 발전이란 게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뭐 결국 대량 생산 체제에서도 맨 처음에는 경공업, 그 다음에 중화공업으로 가는 게 보통 이게 그 기본적 경제 발전의 루트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재 생산 그냥 이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위한 소비재 생산은 건너뛰고 바로 군수산부로 점프를 뛰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생산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의도라는 게, 조선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대륙을 침략하겠다. 그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수기지를 만들겠다. 즉 병참기지와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이 뭐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네 어떻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제를 어느 정도 발전한 것 같아요. 국민총 생산이 증가했어. 이것도 결국 일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본의 이해를 위해서 조선을 이용한 거지 일본이 착해서 우리를 경제 발전시켜 준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경제 발전한 것도 정상적인 경제 발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기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통제와 전시동원 체제. 그런데 대공황이 심해지거나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농민들아 불만을 풀어 이거 내용인데 소작쟁이를 억제하고 농촌을 안정시키고 정신운동으로 추진합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소작쟁이를 억제하고 농촌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려면요. 농민들 자립지원이라든가 뭐 생산력 지원, 권익 생장 뭐 이런 것은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이 농민들이 너희들이 잘 살려면은 이제 너희 한국인의 민족성이 그 농촌 농민들 맨날 농한기에 놀고 막 이런 것들 맨날 낮잠 자고 이런 것들 없애야 돼. 뭐 너희가 게으르니까 못 사는 거야. 좀 더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면서 들어가고 막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교육만 시킨 거야. 돈 드니까 돈 드는 건 안 하고 정신교육만 겁나 시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1937년 이제 그 이후입니다. 이 중일전쟁인데 이 중일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일전쟁이란 게 나중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잖아요. 1941년에.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기로입니다. 사실 일본이 만주 먹고 거기다 만주국 세운 것까지는 저 세계 열강들이 대충 인정했어요. 그냥 그래 거기까지는 이랬는데 중국까지 침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가해집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든 이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려는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일단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이라는 걸 벌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지원병 그러니까 너 군대로 가라 국방 헌금을 내라 그 다음에 뭐 폐품 수집을 해라 뭐 물자를 제공해라 뭐 이런 그리고 한국 시민 대한다 이런 것들을 뭐 강조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거는 이제 한국 시민과 침략 전쟁 협력을 강요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상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반상회 해본 적 없을 겁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반상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한은 있는데 몇 통 몇 반 이렇게 이제 통반이 설정은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유명무실하죠. 통장님은 가끔 이제 있는데 반장님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래서 반상이라고 해가지고 몇 통 몇 반 하면 그 반에 소속된 집들이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뭐 안건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이게 처음 생긴 게 일제시대예요. 말이 좋아 이제 막 모여가지고 안건을 논의하고 이런 거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내려보는 사항을 이제 뭐 알려주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선생님이 기억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번 모이고 막 다른 집에서도 모이고 돌아가면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제시대 이게 생겼다는 거야. 일제시대는 반상회를 가지고 일장기 개양, 신사참배, 일본어 상용, 애국 저금들을 강요하고 사실상 그 반에 소속된 한국인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일본을 지시를 하고 계속 이제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친일 행사에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사 일개 반 이랬으면 이런 데 할당도 떨어지는 거야. 자,
250페이지 계속합니다. 인력과 물자의 수탈입니다. 인력 수탈입니다. 일본은요,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을 합니다. 1938년인데, 이거와 함께 이제 있었던 게 지원병제예요. 한국인한테 일본은 총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안 보냈어요. 아, 좋다 시키는데, 한국인들을 군대에 보내기는 약간 깨름칙하고 약간 그러한 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전쟁이 전쟁이다 보니까 병력 부족이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지원병제를 시킵니다. 한국인일지라도 지원하면 병사 시켜줄게. 이겁니다. 한국인일지라도 지원하면 병사 시켜줄게. 근데 그러면은 지원할 거 아니에요?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저러 구슬르고 막 강요하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지원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막 2만 명 모집하는데 80만 명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속내를 까보면 강요된 지원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러고도 모자라. 이제 노동력도 부족하네. 그래서 국민징용령을 이제 지원병할 정도의 나이가 안 되면은 국민징용령, 즉 이제 뭐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다가 다른데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이 사람들 그래서 막 가가지고 비행장 닦고 막 고생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징용권령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잘 없겠네요. 자, 학도 지원병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1943년인데 전쟁이 굉장히 이제 일본에게 전황이 점점 불리해가지고 전력 소모가 계속 많다 보니까 특히 부족했던 게 장교들이었어요. 장교들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좀 고학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학력자들 이제 뭐 전문학교라든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끌어다가 장교로 앉히는 거예요. 안 갈라 하죠. 왜 그랬냐? 이전까지는 대학을 다니면 군대가 연기됐어. 근데 연기됐었는데 비록 너희가 지금 당장 군대를 갈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군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병제가 한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교육을 해서 이제 병사훈련 받은 다음에 이후에 또 장교훈련 받아가지고 장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이르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이 아니라 강제예요. 사실상 강요하는 거야. 안 나가면은 어떻게 한다. 막 가족을 올가매고 조지고 배급 안 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얘네들이 마지못해 가는 거야. 가는데 이러고도 안 되니까 막 그 병사 여기 지원병에 해당하는 이제 고학력자들이 야 차라리 범법자가 돼서 안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경찰서로 습격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경찰에서 습격했는데 넌 지원병 대상이니까 용서하고 군대 보냈대.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징병제가 실시됐는데 징병제가 이제 1944년이라고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는 43년입니다. 이게 왜 차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징병제 법령이 통과된 건 43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징병이 된 건 44년입니다. 그러니까 징병제가 이제 실제로 보인 거는 44년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뭐다? 명령 떨어지면은 이제 지원해서 갔다. 조선 이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갔다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징병당한 겁니다. 이제. 그냥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될 때까지 약 20만 명 정도가 끌려갑니다.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전사예요.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거 여자 정신훈련. 왜? 남자들이 군대를 가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일본 내 여자만으로 노동력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여자애들도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는데 월급 준다 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제대로. 처우도 엄청 낮고. 그래서 근로정신대 문제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들에게 뭐를 안 줬다? 임금을 처리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해방되면서 얼레벌레 돼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이 한일 간의 가장 큰 외교적 화두입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명목으로 젊은 여인들을 성노예화했다.
좋다 이겁니다. 뭐 일본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것 같아요. 이때 일본인들은 전쟁이 우선이야. 전쟁이 우선인데 당시에 일본군의 가장 큰 병폐가 뭐였냐면 일본군을 가잖아요. 일본군 애들이 점령을 해. 그러면 점령지에서 여자들을 그거 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흩어지고 하면서 뭐 게릴라 당하고 이러니까 그래? 우리가 너희들 그러지 않도록 여자들을 데리고 올게. 근데 이 마인드가 얼마나 웃기는 마인드입니까? 사실. 근데 그걸 지원한 사람들, 뭐 일본 여자들이 아니라 조선 여자들까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당을 때려서 강제화했다는 거죠. 그 속이기도 하고. 누가 여기를 가고 싶겠어요? 전장에서 일본은 강제가 아니다. 지원한 사람들이다. 대우 나쁘지 않았다 이러는데 잘 생각해보면 전장에 일본 남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누가 어느 여자가 자원해서 가겠냐고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전장은 무서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속아서 가거나 강제로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더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셔요, 사실. 근데 제대로 된 그런 사과를 못 듣고 그렇게 이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좀 최소한 역사적 기록이라도 제대로 돼야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대로 돼야 한다. 우리가 잊어먹으면 아무도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물자 수탈입니다. 식량을 공출한다 하면은 일집마다 목표를 하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식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일정 양만큼은 너희가 다 내야 돼 이거예요. 자, 이번에 이만큼이 할당이니까 이만큼은 내. 식량을 내, 쌀을 내, 쌀 한 가마씩 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굶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너희에게 필요한 양만큼은 우리가 나눠줄게. 이겁니다. 양국 배급제예요. 그리고 무기 만든다고 물자를 공출하는데 별걸 다 있습니다. 뭐 종부터 시작해서 녹그름, 하여간 뭐 금속이랑 금속은 다 뜯어가서 뭐 집에 철문까지 다 뜯어가는 뭐 엉망진창이었죠. 숟가락까지 뜯어가서 나무 숟가락 쓰고. 그럼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정도까지 했어야 할까?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자원 생산량인데 보십시오. 일본이 미국어 전쟁을 했어요. 미국어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뭐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뭐 이탈리아나 이런 애들은 쌈 싸먹어. 근데 보십시오. 석탄 생산량이 184.5입니다. 미국 보세요. 2149입니다. 철강 압도적이죠. 396. 21. 석유 5.2. 833.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자원 생산량에서 상대가 안 돼요. 태평양 전쟁 터지고서 맨 초반에는 우위였어. 근데 미국이 쇼미더머니 키고서 이런 치트 써버리니까 생산량에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소모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조선의 물자까지 다 끌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미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미국은 일본만 상대한 게 아니에요. 어디도 상대했다? 독일도 상대했어. 차라리 독일이 빡센 상대죠. 철강 생산량 보십시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일본은 사실 상대를 잘못 잡았죠. 미국어 가서 어떡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말 초반에 빨리 기습적으로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패배가 예정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공출하고 막 다 난리가 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유형은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일 매국노 이렇게 하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친일 매국노에 해당되는 을사오적, 을사늑약에 찬성한 대신들, 정미칠적, 한일 신협약 있죠. 한일 신협약
한일 신협약 이제 찬성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술국적, 한일 합방조약에 찬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친일 매국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일제 국권 감정과제에 적극 협력한 사람 이런데 을사오적이 대표적인 이유는 거의 사실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을사오적의 대표 주자가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런 사람인데 을사오적, 정밀칠적, 경술국적 이렇게 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삼관왕이 있습니다. 삼관왕 세 군데 다 껴. 그 사람이 이완용이죠. 세 군데 다 껴요. 박재순 요분은 여기 교과서에 나와있죠. 요분은 이관왕, 을사오적과 경술국적에 낍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 이거고요.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이런데 뭐 예를 들면 고위관료, 경찰, 뭐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제 권력기구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뭐 동포를 괴롭힌 사람들, 하수인 노릇한 사람들, 왼쪽에 노덕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 아저씨는 뭐 보통 아닌 사람이죠. 일본에서 이제 악질 고문 경찰이었어요. 조선인 독립운동가 괴롭혔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해방 후에도 뭐가 됐다? 경찰 요직에서 활동한 이승만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애매한 면이 해방이 일제 36년이 세대적으로는 한 세대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근대라는 걸 일제를 겪어서 일본을 통해서 근대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이 국가 운영이나 뭐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그런 지식인이나 행정가들이 없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엘리트들이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아니 행정을 해봤어야 행정을 하고 뭘 배웠어야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 일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지식을 쌓고 그런 경험을 쌓은 사람은 어느 정도 친일적 성향을 안 가지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물론 정부가 그들을 썼던 거 자체를 비판한다면은 비판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해줄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을 이 친일을 했던 행정가나 엘리트들을 쓴다면은 그들로부터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인정과 그 다음에 반성을 과거에 잘못했던 점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 내용과 함께 그들의 행적을 역사적 기록으로 제대로 남기고 평가를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친일 전사들이 대한민국 수립에 앞장선 사람들이 되고 대한민국 학술계에서 원로가 되고 문학계에서 원로가 되고 심지어는 친일파에서 반공정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남고 친일 행정을 지우려 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친일 행정은 친일 행정대로 이후에 기여한 점은 기여한 점대로 그랬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이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민족주의 운동 하다가 나중에 전향한 사람도 있고 시종일관 이랬던 사람도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악질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찬양하면서 전시동원 체제에 적극 협력한 자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교과서 253페이지 보면 김알란 여사가 있습니다. 이 김알란이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화 여전이죠. 이화 학당 이화 여전의 하나의 그 가장 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 후에 이화 여대 총장도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내용 보시면 징병제와 여성의 각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 전시동원을 창안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를 전장에 뭐 보내야 한다,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알란 여자 김알란 같은 경우에는 논쟁거리예요. 이화여대에서는 이제 이화여대 동상이 있어요. 이제 설립자 겸 이화여대 초대 총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서 동상이 있는데, 이거 이화여대 학생들이라던가 외부 시민단체나 이랬더니 이 김알란 동생 없애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막 그랬다고요. 어쨌든 선생님은 뭐 별로, 물론 뭐 일제가 협박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핑계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 본인들이 보내는 이 조선의 백성들이, 조선의 국민들이 어떤 꼴을 당할 줄 알고 그랬다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원격 수업 꾸준히 좀 잘 들어주십시오. 다음에는 이제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